최근에 보게 되면 30대들이 이제 주축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을 삽니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똘똘한 채가 트렌드입니다. 집 하나 있으면 됐지. 뭐하러 집을 두 채를 가져? 두 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피곤합니다. 세금 많이 냅니다. 이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관계자, 고위 관료, 국회의원들입니다. 다주택자가 여전히 투기를 보장하고 있어. 초고가 주택을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 이런 과거의 패러다임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어디? 서울 수도권? 그러면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지 않는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세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한 인사이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뚜렷한 이상 징후는 무엇인가요? 저는 30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30대는 주택 구매 연령에도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주택과 거리가 먼 세대였습니다. 원래는 한 40에서 59세 정도가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죠. 결혼해서 자녀 출산하고 이제 애기 좀 키우다 보면 집이 좁기도 하고 애 교육도 신경 쓰고 해서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40에서 59세까지가 주택 구매 연령이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30대들이 이제 주축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사실상 그냥 뭐 궁금한 거 정도 물어보는 정도이지 어떤 집을 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문의를 한다든지 집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30대들은 왜 집을 사려고 하는 걸까? 그것도 서울집 또는 경기 동남권 경부벨트 지역에 집을 사려고 하는 걸까가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을 꿰뚫어야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0대들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가 양극화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수도권, 지방 골고루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서울 집중화 현상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 부동산 시장이 문제야 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고요. 전국 평균을 보게 되면 높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보게 되면 부동산 집값이 문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쁘게 말하면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올라간다. 다시 해석하게 되면 집값 상승이라기보다는 서울 집중화에 따른 수요 결집 현상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부족하죠. 서울에 집이 부족합니까? 아파트만 180만 호가 넘는데 빌라, 오피스텔까지 더하게 되면 거의 한 360만 호 정도 되는 주택이 있는데 서울 집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되는데 왜 자꾸 정부는 부족하다, 닥치고 공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 보일 뿐입니다. 역설적으로 서울은 1년에 4만 7천 가구 정도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적정 수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 적정 수요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인구 대비 0.05%를 적용을 하게 되면 4만 7천 호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4만 7천 호도 서울에서는 부족하죠. 왜? 정상적인 서울 인구 960만 정도의 서울 인구에서 4만 7천 가구 정도가 적정한데 왜 가구수 분화도 되고 결혼을 해서 가구수가 늘어나고 돌아가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은 주택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더 없습니다. 2025년 서울의 입주 물량 작년이 되겠죠. 입주 물량이 한 4만 3천 호 정도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4만 3천 호가 많이 나온 거였습니다. 적정 수요가 4만 7천이니까 부족하잖아요. 2025년이 화양연화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올해는 잘 잡아야 임대 물량까지 포함해서 한 2만 7천, 2만 8천 호 정도고요. 2027년 내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2만 호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1만 7천 호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 좀 더 공급이 되더라도 뭐 2만 호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2028년에는 개선이 되느냐? 2028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2029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2030년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지방에서는 올라오고 이게 설상가상 요즘 30대들 결혼
결혼도 많이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결혼 안 하고 미뤘잖아요.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결혼도 많이 합니다. 2025년에 서울에서 혼인신고한 결혼했던 분들 49,000쌍, 5만 쌍 정도가 결혼했고요. 전국을 보게 되면 한 24만 정도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게 가구수 분화를 의미하는데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한데 가구수 분화에 지방까지 올라오니까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입니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방에 가보면 20대, 30대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죠? 10대까지는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잘 키워두면 서울 수도권으로 다 빼앗기죠. 인구 유출. 서울 수도권은 인구 유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럼 이 30대들이 왜 핵심 주축이 되냐면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자꾸 아파트 얘기만 해서 그러는데 부동산에 아파트만 있습니까?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꼬마빌딩, 토지 뭐 굉장히 다양한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부동산이 불패신화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진 사람은 2개, 3채 또는 상가도 하나, 2개 고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주택도 여러 개, 상가 투자하고 지식산업센터도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가들도 그렇게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AI 붐이 일어나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성장을 했죠.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 돈 되는데 해서 시장의 자금이 이동을 하는데 자산가들도 금융시장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과거 같으면 야 주식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잖아. 하이닉스 삼성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AI가 이제 트렌드로 자리를 잡다 보니 이게 물론 몇 년 더 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물론 예금이나 금융권에 있는 돈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입니다. 집 하나 있으면 됐지. 뭐하러 집을 2채를 가져? 2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피곤합니다. 세금 많이 냅니다. 개인의 특성을 좀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메리트가 있으면 부동산 계속 투자합니다. 집 사고 2개 사고 3개 사고 최근에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제 주변에는 저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려고 하죠. 나머지는 이제 금융투자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관계자, 고위 관료,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기성세대들이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여전히 투기를 보장하고 있어. 초고가 주택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이런 뭐 갭 투자가 문제야.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 이런 과거의 패러다임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30대들이 투기를 하려고 집을 사느냐? 천만의 말씀. 필요하니까. 전세, 월세,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을 삽니다. 물론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죠. 주식도 삼성 하이닉스 주식을 예를 들면 내일 떨어질 것 같아. 내가 확실한 정보를 캐치했어. 일주일간 떨어질 것 같아. 삽니까? 안 사죠. 내일은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베팅을 하고 우리가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있을 때 사긴 사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또 왜 힘드냐? 굳이 세금 내고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왜 집을 사지? 주거 안정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월세 올려주더라도 세금 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집값도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80%, 90%인데도 전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안 올라갈 것 같은 집을 굳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굳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서울은 올라갈 것 같긴 해. 근데 과거처럼 주택수는 늘리고 싶지는 않아.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많아. 한 채만 가지면 돼 라는 게 트렌드인데 정부가 실거주 하라고 하잖아요. 토지거래가 적용을 하고 수도권에 대출을 받게 되면 4개월 내로 전입신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가지면 불리하다. 30대 무주택자들은 전월세 난 주거가 불안한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어디? 서울 수도권 지역들. 그러면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디가 상승을 주도하죠? 강남? 아닙니다. 강남 상승은 2024년과 2025년 상반기까지 얘기였고요. 마포, 강동, 동작, 통동, 광진구, 영등포, 양천구 이런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이 11호 대책 작년에 그때까지 이제 많이 상승을 주도했고 그 이후로는 누가 상승을 주도하느냐? 서울의 외곽 지역들 노도강, 금강구,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이런 지역들 또는 수도권의 동남권
수도권의 경부벨트라고 하죠. 구리, 하남, 성남, 용인, 수지, 광교, 동탄까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15억 이하 3분위, 하위 20%를 1분이라고 하고요. 상위 20%를 5분이라고 하는데 3분이면 이제 중간이 되죠. 40에서 60% 구간. 이 3분위 이하로 들어갑니다. 왜? 30대 신혼부부들이 이제 주축인데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이 별로 없잖아. 부모님 잘 만나는 분들 아니면. 근데 주변에 둘러보게 되면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분들이 몇 퍼센트?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밖에 되지 않고요. 다수인 80%는 지원받아도 그냥 몇 천만 원에서 잘해야 1억 정도? 그 정도 지원받습니다. 양가 집에 결혼하면 받고 내가 모은 돈에서 한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던지 해서 10억에서 15억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지 않는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요. 미국이 제 기억으로는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경이 넘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합하면 2경원 정도의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풀렸는데 다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2022년에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긴 했는데 자금을 다 회수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가 달라졌다. 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다주택자 규제하고 있고 대출 규제하고 있고 규제 지역 지정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흐름을 정부가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뒤처지고 있다. 뒤처진 정책은 결국에는 부작용으로 돌아와서 긍정의 효과보다는 부정의 효과가 많이 나오고 이 부정의 효과가 전월세 난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이 호가인지 실거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실거래 가격과 호가 중에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두 개 다를 보긴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실거래 가격하고 호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동탄 신도시 예를 좀 들면 동탄역을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는 굉장히 논란이 됐죠. 올 초에 1월에 전용 84가 16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뭐 22억 2,500? 22억 5천 정도 거래가 돼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현장에 가보면 호가는 25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25억으로 봐야 될까? 22억 5천으로 봐야 될까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22억 5천으로 보게 되면 22억 5천을 주고 지금 살 수 있나? 못 사잖아요? 25억은 줘야 돼. 근데 25억 주기는 사기는 부담스러워. 간극이 있어요. 실거래 가격이 시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벤츠, BMW 사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과 판매 가격이 맞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게 시세일까요? 거래가 되는 가격이 시세예요. 근데 과거의 거래라는 거죠. 지금 거래량은 한 달, 두 달 전에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짓게 할 때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실거래 가격은 이미 두 달 전에 계약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간 통계도 답답하다. 데일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는 마당에 두 달 전에 계약한 금액이 지금 기준이 된다? 그것도 변화무쌍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봐라. 실거래 가격을 보고 호가를 보는데 일일이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보십시오. 실거래 가격을 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사이트 가서 보셔도 되는데 아실이라고 실거래 가격을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치고 실거래 가격을 확인합니다.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최근에 한 달 내에 거래된 가격을 보는데 전용 84나 전용 59 기준으로 보시고요. 너무 대형이나 소형 보지 마시고 그 아파트에 가장 많은 물량 배정이 되어 있는 전용 59나 전용 84를 기준으로 삼고 층은 10층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기준층이니까 거래가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가 튄 거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5억 8천 하나 거래가 되고 나머지는 다 5억이야 라고 하면 5억 8천이 너무 튄 거래가 되니까 높은 가격 중에서 몇 개가 비슷하게 거래가 됐는가를 확인하면 그게 최근에 거래된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 최고 가격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신고가 언제 나왔을까 보게 되면 신고가가 최근에 5월 6월에도 신고가 행진을 갱신했는가. 한마디로 2022년 하반기 미국의 긴축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올랐던 2021년과 2022년 1분기까지 신고가, 최고 가격이 나왔는지 최근에 나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1년과 2022년 초에 신고가가 나온 곳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국이 올랐잖아요. 쫙 올라가다가 그 후로 꺾여서 회복이 되지 않았던, 좋게 말하면 저평가 지역, 나쁘게 말하면 회복되지 않은 지역이고요. 반대로 최근에 신고가 나온 지역들은 이제 최근에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유동성의 힘, 수요와 공급, 전월세 난으로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살 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입지에, 좋은 교통에, 좋은 주거 인프라에 지역들 비싸더라도 사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쪽은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A는 많이 올랐어. 근데 B는 상대적으로 2021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이 B, 최근에는 회복되지 못한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단 이 지역이 너무 입지가 떨어져. 지하철역과 거리가 너무 멀어. 주거 인프라가 너무 떨어져. 그래서 진짜 가격 탄력성이 떨어져. 잘 안 올라. 잘 안 오르다가 2021년에 마지막에 바람이 불면서 다 돌고 마지막 순서로 얘가 튄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아파트 하나 다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기니까 이거는 곤란한 거고, 이런 거 말고 서울에서도 노도관 금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아직도 2021년 가격 대비 회복되지 못한 곳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평가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고 인프라를 보고 입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은 이렇게 보시고요. 호가는 일단 저는 네이버 많이 봅니다. 네이버에 현장 부동산들이 매물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매물을 해서 면적 전용 84나 59로 해서 딱 보게 되면 실제 얼마에 등록되어 있는가, 이게 호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봅니다. 그러면 똑같다라고 하면 뭐 됐는데, 거래 가격과 호가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호가가 지금 현장에서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이다. 내가 집을 살려면 이 호가에서 이제 얼마나 조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너무 높아. 동탄처럼 22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25억이야. 17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20억이야 라고 하면, 아, 이 단기간에 호가가 너무 올라갔구나. 이 호가를 내가 지금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영원히 올라가지 않으니까. 동탄이 또 규제 지역으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승률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호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시세가 내려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호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내려와서 때 사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는 건 또 따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모두 다 바라봐야 되고요. 진짜 관심 있어 라고 한다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고 발품을 팔아서 현장 부동산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체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